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이란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어려운 영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그가 주목받는 더 중요한 이유는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탄압받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다시 영화에 반영해온 방식이 정말 경탄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과 영화에 대한 관점을 먼저 이해해야만 그의 최근작들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고 아마 이번에 수상한 작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나히 감독이 칸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1995년부터 황금종려상을 받은 2025년까지 딱 3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의 삶과 영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나히 감독의 최근작을 보신 분들은 그가 본인 영화에 자파르 파나히라는 본인 캐릭터로 출연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건 파나히 감독이 2011년에 이란 정부에서 영화 촬영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생긴 독특한 촬영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몰래 찍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배우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구속과 자택연금 그리고 촬영 금지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가 자신을 삶과 고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나히 감독은 이미 초창기인 1997년에 그의 두 번째 작품인 거울에 한번 자신을 등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영화 형식적 측면에서 굉장히 전복적인 영화이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감독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포한 것과 같은 영화라서 파나히 영화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울은 사실 그의 데뷔작인 하얀 풍선과 짝을 이루는 작품이라서 비교하는 관점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1995년에 개봉한 하얀 풍선은 이란 영화라고 하면 딱 떠오를 만한 아이들 영화의 포맷을 충실히 따르는 작품입니다. 이란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들을 많이 찍긴 하는데 특히 이란에서 이런 형식이 고착된 건 정부의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무제한적인 검열이 도입되는데 영화인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영화의 배경을 시골로 옮겨서 도시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카메라에서 지우고 아이들을 등장시켜서 순수한 가족 영화로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든지 천국의 아이들 같은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작품들이 등장한 건데요. 이 영화들은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인 주인공이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고요. 그 역경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감독은 그 간극을 이용해서 이란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대하는 위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어른들을 바라본다거나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얀 풍선을 예로 들면 한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란에서는 설날에 금붕어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아이는 길에서 통통하고 이쁜 금붕어를 발견해서 그걸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게 됩니다. 오빠까지 가세한 설득으로 엄마는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금붕어는 100토만이지만 엄마는 500토만짜리 지폐밖에 없어서 거금인 500토만을 쥐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가게까지 뛰어가다가 어떤 상점의 배수구에 그 돈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금붕어도 문제지만 엄마 돈을 몽땅 잃어버린 거죠. 아이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는데 주변 어른들은 꽤 친절하지만 아이가 절망하는 만큼 이해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설날 지나고 상점 주인이 오면 꺼내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당장 돈을 꺼내지 못하면 금붕어도 날아가고 집에 가면 죽도록 혼날 건데 말이죠.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건 오직 조금 나이가 많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와주는 건 아프간 출신의 풍선팔이 소년이었는데 풍선 팔 때 쓰는 막대기에다가 껌을 묻혀서 돈을 꺼내줍니다. 어른들이 모두 외면할 때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가난한 존재인 아프간 소년이 도와준 겁니다. 파나히 감독은 이 영화로 칸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긴 했는데 저는 엄청 대단한 작품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이란 아이들 영화의 틀 안에서 순수함을 잘 포착한 괜찮은 작품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란 영화계의 대부이자 파나히 감독의 선배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공동으로 각본을 쓴 작품인데요. 그가 제작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와 매우 비슷한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기존 이란 영화들의 틀 내에서 파나히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인 거울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워낙 이후 작품들에 미친 영향이 커서 좀 길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하얀 풍선처럼 아이들 영화로서 출발합니다. 심지어 하얀 풍선에 나온 배우의 동생이 주연을 맡았고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엄마가 데리러 오질 않아서 혼자 집에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버스를 타긴 탔는데 거꾸로 타서 종점까지 가게 되고요.
버스 기사한테 상황 설명하니까 도와주긴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서 천덕꾸러기로 취급당합니다. 결국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버스에 태워주긴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그만하겠다고 화내면서 차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당황하는 촬영팀을 찍기 시작합니다. 촬영팀은 누가 애를 화나게 했는지를 따지면서 책임을 묻고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아이가 집에 가는 거라도 계속 찍자고 하면서 영상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환됩니다. 다행히 아이한테 달아놓은 마이크는 떼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제 배우가 진짜 집에 가는 과정으로 영화가 전환되는데요. 물론 큰 틀에서 연출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아이가 화난 건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캐릭터 자체가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서 나중에 개봉하면 다른 애들이 놀릴까봐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깁스한 거부터 칠칠맞게 다친 것처럼 보이고 히잡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자기 집도 어딘지 모르는 이 어리버리한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촬영팀은 차를 타고 아이를 멀리서 쫓아가면서 집에 가는 과정을 찍는데요. 아이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래저래 물어서 집을 잘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를 영화팀에 소개해준 장난감 가게에 가서는 연기를 때려쳤다고 말한 뒤에 자신한테 여전히 마이크가 있다는 거 알아채고 떼어버리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거울은 이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룬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이 영화가 자신의 이전작인 하얀 풍선과 대칭을 이룬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얀 풍선의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동생을 캐스팅한 건 그런 이유에서였겠죠. 그렇게 해서 하얀 풍선에서 똑같이 따라했던 포맷을 자기 스스로 전복한 겁니다. 아이들 영화라는 틀도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거지만 파나히 감독의 관점에서는 그 시선 또한 매우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순수하지만 또한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표현됐다는 점이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파나히 감독은 굳이 거울의 중간 장면에 영화를 찍고 있는 자기 자신을 카메라에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왔던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집에 가는 길을 묻는 아이한테 어른들이 길을 잃었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아이는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어디인지를 묻는 거다. 데려다 줄 필요는 없다. 라고 답합니다. 수동적으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촬영장을 뛰쳐나간 것부터 해서 아이들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영화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환된 뒤로 카메라는 계속해서 배우를 놓치게 되고 마이크도 자주 끊기는데요. 이건 전혀 연출된 건 아니지만 진짜 현실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게 매우 힘들다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듣게 되는 어른들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명 이전에 존 웨인 영화를 더빙했다가 이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린 성우가 등장한다거나 택시기사와 승객이 성역할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내용 변화가 마치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영화 전반부에서 아이가 잘못 탔던 버스에서 듣게 되는 어른의 대화 중에는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잔소리하는 할머니의 대사가 있는데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하는 애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할머니는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애들이 못 보게 해서 슬프다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아이들을 멸시하는 대사를 했다가 다시 애정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드러난 사실은 앞에 잔소리하는 장면은 감독이 지시한 것이지만 뒤에 푸념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감독이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한 대사와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보통 사람이 실제로 하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걸 표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인 거울은 영화와 영화 사이의 거울만이 아니라 영화와 현실 사이의 거울에 대한 고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나히 감독의 이후 영화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삶을 주제로 해서 훨씬 노골적인 사회 비판을 담아내는 영화들을 연달아 3개 제작합니다. 모두 검열에 걸려서 개봉 취소당하고요. 2000년에 나온 서클은 도시의 하층 여성들의 삶을 돌고 도는 비극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탈옥한 3명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찍힌 낙인으로 인해 성매매와 같은 하층적인 삶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순환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찍으면서 주인공 여자아이가 커서 겪게 될 진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게 자신의 과제라고 느끼면서 이 영화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온 2003년작 크림슨 골드는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나히 감독이 어느 날 신문에서 금은방 강도가 일이 틀어지니까 주인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강도의 배경을 상상해보는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피자 배달부인 주인공은 결혼을 앞두고 예물을 사야 되는데 금은방에 갔다가 모멸감을 느끼고 그 외적으로도 배달 일을 하면서 느끼는 빈부격차로 인해 심리적인 혼란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06년작 오프사이드인데요. 이 영화는 매우 창의적입니다. 여성이 축구 경기를 직관하는 게 불법인 이란에서 축구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여성 청소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실제 상황과 겹쳐진 촬영을 했다는 건데요. 이란이 한 번만 더 이기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던 2005년 실제 그 경기를 배경으로 그 경기 날에 바로 그 경기장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경기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면서 영화를 전개한 거죠. 그래서 이란의 민족 대잔치였던 그 날의 풍경과 거기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모습을 대조적이면서도 아주 코믹하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파나히 감독은 영화가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감독의 의도된 연출을 최소화하고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비전문 배우들이 본인 그대로를 표현하는 모습이나 실제 현실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감독을 종속시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나히 감독의 평범한 영화 감독으로서의 인생은 여기까지로 끝나버립니다. 원래도 이 새 영화로 정부에 제대로 찍혀 있었을 파나히 감독인데요. 2009년에 반정부적인 성격의 추모식에 참여했다가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역경이 시작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체포됐을 때는 하루도 안 돼서 풀려났는데 다음 해에 다시 임의로 체포하더니 반정부적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는 혐의를 덮어 씌운 겁니다. 결국 징역 6년에 20년간 영화 제작, 인터뷰, 출국 금지라는 처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체포와 판결 사이에 그는 잠시 보석되어서 자택 연금됐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석금도 무려 20만 달러였는데 국제영화계에서의 압력과 금전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보석 기간 동안 영화를 하나 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영화의 주제로 삼기 시작한 첫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당연히 영화 촬영 금지 처분을 비웃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판결 결과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파나히 감독은 집에서 답답해하던 중에 카메라 감독인 친구를 불러서 다큐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다큐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신은 곧 구속될 거고 감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영상을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집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래서 주인공도 집안에 갇혀있는 여성입니다. 주인공은 예술학교에 가고 싶지만 보수적인 가족들이 못 가게 하면서 아예 집에 가둬버린 상황이었고요. 이건 딱 보기에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유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 집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세트장처럼 만들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영화에 대한 그의 열정이 여실히 느껴지면서도 비극적인 상황 덕분에 눈물이 절로 납니다. 두 번째 의도이면서 더 중요한 의도는 연금된 그의 상태 자체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촬영이 이루어진 날은 새해 전야라서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자기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영화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설날의 모습을 다룬 하얀 풍선이 뼈에 사무치게 생각나는 날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찍은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거울을 보면서 영화 속 아이가 캐릭터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자기도 한꺼풀 더 진실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가 석방 이후에 만든 자전적인 영화들의 바탕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어떻게든 감독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파나히 감독은 자신을 한층 더 온전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인상적인 건 서클과 크림슨 골드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주인공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구체적인 연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 당신이 할 법한 표현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진짜 현실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기는 감독으로서 자신이 짠 판에 배우가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연기한 영상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편집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해왔던 고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영화도 만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현실에서 급한 대로 자신의 중요한 고민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다급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파나히 감독의 아들이 USB를 몰래 해외 반출하면서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파나히 감독은 이 직후에 선고가 내려져서 구속됐지만 국제적인 압력이 이루어지면서 6개월 만에 다시 자택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닫힌 커튼이라는 작품으로 세상에 복귀하는데요. 그의 작품들 중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드러나게 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난해한 영화입니다.
덕분에 그가 그 2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민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의 구성은 거울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거대한 거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영화의 전반부는 한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을 별장으로 은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란 정부에서 개를 불경하다고 하면서 도살하기 시작하니까 개를 데리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는 별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커튼을 닫아버리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여자가 자기를 숨겨달라고 해서 숨겨주는데 그 여자는 숨어만 있는 작가를 비난하고 커튼을 치워버립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거울에 비친 시점으로 찍다가 다시 거울 밖으로 옮겨지면서 파나히 감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가 난해해지기 시작하는데 영화는 파나히 감독이 살고 있는 이 별장의 모습 그리고 작가와 여자가 있는 별장의 모습을 평행우주처럼 구분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나히 감독의 내면을 작가와 여자로 나눠서 표현한 겁니다. 그동안 파나히의 영화를 만들어왔던 작가는 은거한 작가라면 그의 내면에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또 다른 자아로서 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 두 자아는 파나히를 구성하기 때문에 파나히를 바라볼 수 있지만 파나히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영화를 통해서만 자신의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훨씬 분석할 내용이 많은 영화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이후에 국내 개봉되면 전체 분석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파나히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3개 더 이어집니다. 이번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은 어떤진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OTT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라는 의미에서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작 택시는 감독이 영화를 몰래 찍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택시 안에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본인이 영화 감독이었던 택시기사 자파르 파나히로 등장하고요. 여러 승객들이 타고 내리면서 하는 대화가 영화로 이어집니다. 파나히 감독을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감정이 들게 하거나 불법 DVD가 정부의 검열을 무력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부 연출된 내용이긴 한데 직접 보시면 실제 장면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연출 실력에 감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작 3개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기선 드디어 감독이 실외로 나오는데요. 이란 당국에서도 이쯤 되니까 몰래 찍는 건 묵과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사는 20살쯤 돼 보이는 마르지에라는 여자가 본인이 자살하는 영상을 파나히 감독과 자파리라는 여배우에게 보내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르지에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서 예술학교에 지원했는데 집에서 결혼을 강요하면서 못 가게 했고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앞서 다큐멘터리에서 파나히 감독이 소개했던 시나리오에서 발전한 영화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받아보고 충격받은 파나히와 자파리는 가짜 영상인지를 의심하면서도 이 여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 전반이 재밌긴 하지만 특히 인상적인 건 파나히 감독뿐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란 여성 배우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중에는 혁명 이전에 활동했다가 이제는 매장당한 셰자드라는 여배우가 중요하게 언급되는데요. 옛날 사람이라 인터넷에 정보가 없긴 하지만 맥락상으로 보면 실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징하는 셰자드, 현지를 상징하는 자파리, 마지막으로 미래가 될 수도 있었던 마르지에를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작품은 2022년작 노베어스입니다. 극중 캐릭터인 파나히가 튀르키예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데 출국 금지된 본인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국경마을까지 가서 원격으로 감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찍고 있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감독이 이 마을에서 겪는 이야기를 양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둘 다 이란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카메라로 어떻게 찍어낼 것인지 그리고 현실에서 도망칠 것인지 남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분석은 이동진 평론가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파나히 감독의 인생과 연결시켜볼 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찍은 직후에 또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되는데요. 다시 국제적인 압력이 이어지고 단식까지 진행하니까 6개월 만에 석방하고 출국 금지도 풀어줍니다. 어쩌면 이란을 떠나버리라는 정부의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망명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결국에 망명 생활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란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노베어스가 결국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칠 건지 아니면 남아서 함께 할 건지를 질문하고 있다면 영화를 만들 때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망명이란 선택지가 실제로 주어지니까 파나히가 영화에서와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본인이 본인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은 어차피 모든 게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내에서의 가현실과 영화를 나눔으로써 가현실과 영화의 관계를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현실과 영화의 관계를 유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여기까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인생과 그의 작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 제목을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이란 영화계 전체가 연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파란만장하면서도 작품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파나히 감독을 현 시점에서 가장 빛나는 연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 감독들이 이란을 진흙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이란 감독이 한 말이 있었는데요. 이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영화들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이란에는 100만 명의 양탄자 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건 이란에 최소한 100만 명의 예술가가 있다는 말이다 라고 답했단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이란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야말로 정말 이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란 영화들을 보면 친절과 순박함으로 표현된 민족의 본성만큼은 언제나 긍정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들의 바탕에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가 아닌 배우들이 있다는 것도 빠뜨릴 순 없습니다. 황금정려상을 받은 이번 작품이 한국에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다리는 동안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찾아보기 어려운 작품들도 아마 곧 어느 OTT에서 배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동네 도서관에서 DVD를 빌려보시거나 링크한 유튜브 영상에서 영어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토신이었습니다.